왜냐하면은 모든 신무기라고 하는 거는 철저하게 그걸 숨기는 게 원칙이에요. 왜냐하면 찔끔찔끔 밝히면은 상대가 그거에 대한 대응 수단을 마련하거든요. 충분히 기술이 성숙될 때까지 잘 끌어올렸다가 한 번에 빵 터트려야 대응 수단이 없기 때문에 큰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거든요. 미국이 최첨단 무기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정황이 나왔습니다. 지난 1월 3일 미군의 베네수엘라 기습작전은 미군 사망자 0명, 베네수엘라 측 사망자 100명이라는 압도적 격차를 기록했습니다. 현장에서는 작전 직전 레이더와 통신이 완전히 먹통되었고 경호원들의 극심한 두통과 정체불명의 소음을 느꼈다는 증언도 나왔죠. 전문가들은 이번 작전에 전에 없던 첨단 무기가 사용됐을 거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총알보다 먼저 전장을 지배한 보이지 않는 무기의 정체는 무엇인지 최승병 박사님의 분석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번에 베네수엘라 공습에서 여러 가지 지금 설이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이번 작전은 델타포스가 수행한 작전이어갖고 굉장히 전모가 드러나려면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레이더 통신이 먹통이 되고 거의 경호원들이 구토를 했다거나 막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거나 그런 증상까지 나오면서 또 하나의 단서를 얻게 됐습니다. 사실 레이더나 통신이 먹통이 되는 거는 너무나 일반적인 작전 순서예요. 현대전이라고 하는 거는 가장 중요한 것이 역시 대부분 공중에서 침투를 하기 때문에 적의 방공망을 제압하는 작전부터 실시를 하거든요. 방공망의 가장 핵심은 아군을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레이더, 그리고 적이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그 통신 인프라를 망가뜨리는 게 핵심이기 때문에 그런 걸 하는 거는 뭐 너무나 일반적이어서 굳이 뭐 특수작전이 아니더라도 군사작전이라고 하면은 너무나 베이식 중에 베이식이다. 그리고 그의 가장 기본적인 거는 전자전, 재밍이라고 하는 것이죠. 전자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레이더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많은 감시, 탐지, 통신 기기들이 전파 대역을 쓰기 때문에 이 전파 기기들 갖다가 오작동하거나 아니면 기능을 못하게 만드는 그런 작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재밍이라고 하는 것은 그중에 가장 기본, 노이즈를 엄청나게 줘서 우리가 그걸 제대로 못 보고 듣게 만드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레이더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전파를 쏴서 그게 목표에 반사되어 돌아오는 그 신호를 보고서 방위와 거리를 측정하는 기기인데요. 아무래도 멀리 있으면은 되돌아오는 신호가 작을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메아리가 깨끗하게 들리지가 않고 거기에 엄청난 소음, 노이즈가 같이 끼어서 들리면은 이게 어느 방향에서 오는 소리인지도 불명확하고 그게 어느 정도 크기인지도 가늠하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그래서 재밍은 이미 레이더가 발명된 시점부터 2차 세계대전 때부터 쓰이던 기술이었고 지금은 재밍 기술 자체도 발전하고 그 재밍에 대응하는 기술도 굉장히 지금 발전된 상황입니다. 재밍 자체는 계속 굉장히 보편화된 일반적인 그런 전자전 수단이고 여기서 조금 더 파괴적인 수단들이 있죠. 아예 이런 전자 장비들 갖다가 못 쓰게 파괴하는 이런 여러 가지 또 수단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전자기 펄스 EMP탄이라고 하는 거죠. 게임에도 많이 나오는. 그런데 이런 것들은 너무 파괴적이기 때문에 특정한 대상만 파괴할 수는 없을까라고 하는 그런 연구들이 계속 당연히 진행이 되어 왔고 그래서 나온 것들이 지향성 에너지 무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DEW, Directed Energy Weapon이라고 하는 것들이죠. 이번에 여러 경호원들이 여기서 드론도 많이 날아다녔지만은 여기서 뭔가 이상한 삥삥삥 하는 그런 게 나오더니 주변 기기들이 다 먹통이 되고 어지러움증과 구토 증상 거기에 여러 가지 참을 수 없는 여러 생체 반응이 났다라고 하는 걸 보고서 이거는 분명히 지향성 에너지 무기가 같이 쓰였겠구나 하는 그런 실마리를 갖다가 잡은 겁니다. 지향성 에너지 무기도 어떻게 에너지를 전달하느냐에 따라서 종류가 좀 나뉘어요. 기본적으로 크게 보면은 우리 일반적인 전자기파들을 이용하는 것들이 있고요. 전자기파는 또 그 중에서도 가시광선이나 적외선 같은 레이저를 이용한 무기가 있고 그 밑에 주파수 대역의 전파를 이용하는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런 전자기파가 아니라 음파를 이용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나왔을 때 이거 음파 공격을 했을 것이다. 이 음파 무기들이 실제로 최근에 여러 군데서 쓰였거든요. 시위하는 군중들을 향해서 큰 확성기에서 굉장히 짜증나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소리를 갖다가 내갖고 시위 군중들이 막 대피하는 그런 영상들 보셨을 거예요. 막 그런 종류의 무기가 쓰였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전문가들의 의견을 취합해보면은 음파는 아닌 것 같다. 왜냐면 음파는 구토를 유발하거나 그 정도까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 것이 소위 극초단파 대역 한 100GHz 정도 전후되는 그런 영역에서 쓰는 이런 지향성 에너지 무기를 쓴 거다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렇게 보면은 아구가 많이 맞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극초단파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적외선 있잖아요. 적외선보다는 이 주파수가 조금 낮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우리가 쓰는 이런 뭐 와이파이나 이런 전파들보다는 높죠. 그러니까 이 대역에서 우리가 딱 느낄 수 있는 증상이 뭔가 좀 굉장히 갑자기 뭔가 뜨거워지는 걸 느끼면서 그리고 현기증도 나고 사람에 따라서는 구토 같은 좀 격한 반응도 나올 수 있는 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대역의 무기에 맞는다라는 것 때문에 이쪽의 설이 지금 좀 더 실리고 있습니다. 무게가. 이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비에 영구적인 손상을 일으키느냐 안 일으키느냐라는 겁니다. 이 재민 같은 경우는 보통 노이즈를 갖다가 주는 거기 때문에 하면서 뭔가 정상적인 작동은 방해하지만은 이게 그렇다고 장비를 갖다가 파괴하지는 않아요. 대체로 HPM 같은 이거는 고에너지 마이크로파의 약자입니다. 하이 파워 마이크로웨이브의 약자인데 이런 지향성 에너지 무기들을 쓰게 되면은 이것들은 손상을 받게 돼요. 출력이 세다고 하면은 민감한 부분들 특히 뭐 CPU나 마이크로 프로세서 계열들이 보통 이런 데 민감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예 영구적으로 파괴되거나 아니면은 뭐 보호 회로가 있다고 해도 우리 뭐 두꺼비 집 내려가듯이 이게 차단이 돼갖고 어느 정도는 사용을 못하게 만드는 그런 차이가 있겠죠. 요 극초전파 영역은 굉장히 인체에 여러 가지 좀 독특한 영향을 미칩니다. 적외선 찜질방이라든가 난로 같은 걸 쬐보면 알겠지만은 적외선의 특징은 열감이지 않습니까? 적외선을 맞으면은 뜨뜻한 걸 느끼고 우리가 반면에 와이파이 신호 같은 거 세게 맞는다고 해서 열감을 느끼지는 않죠. 근데 이 극초단파 같은 경우는 열감이 느껴져요. 저도 사실 이 극초단파 맞는 실험 해본 적 있습니다. 제가 뭐 미국에 어디 아는 실험실에 가서 관련된 연구를 하는데 슬쩍 가봐갖고 이게 느낌이 어떠냐라고 해서 굉장히 약하게 맞아본 적이 있는데 저도 순간 깜짝 놀랐어요. 이게 열감이 우리 일반적인 난로 열감이랑 조금 뭔가 미묘하게 다른데 분명히 뜨겁다는 게 확 느껴지고 또 신기한 건 뭐냐면은 이 정도 아픈 느낌이면은 당연히 우리 보통 난로에 갑자기 되면은 물집 잡히고 그렇지 않더라도 뻘겋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없더라고요. 이게 특징이 뭐냐면은 겉에 피부의 손상은 최소화하면서 우리 열감각을 느끼게 해주는 딱 고파장대입니다. 그래서 이게 한 1980년대 정도 알고 있는데 미 공군에서 여러 가지 전자기 스펙트럼에 대해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테스트해 보다가 이 사실을 딱 발견한 거예요. 인체 손상은 최소화하면서도 사람을 뜨겁게 해서 굉장히 못 참게 만드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걸 알게 되면서 그 당시부터 이제 이걸 무기화하는 거에 대한 연구를 갖다가 착수한 거죠. 우리 전자기파 같은 경우가 뇌 같은 데로 약간 좀 침투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 몸속으로 침투하면 어지럼증을 유발하고 민감한 사람들은 구토 나는 증상들도 있는데 그런 효과들도 같이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 경호원들이 느꼈던 그런 증상들도 대체로 그런 성질에 의해서 설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항상 모든 무기라고 하는 것이 무기로 쓰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건 생각보다 굉장히 오래전에 발견된 것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실용화되려면은 우리가 무기라고 하는 것들은 한번 딱 실험실에서 쓰는 게 아니라 굉장히 가혹한 환경에서 지속적으로 그리고 신뢰성이 높게 동작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러려면은 이런 주파수의 전자기파를 생성하는 장치 자체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동작할 수 있어야 되고 소형화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에너지를 적게 먹으면서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만족이 돼야겠죠. 그래서 그동안에는 극초단파 대역의 무기가 좀 다른 용도로 쓰였어요. 이게 한 90년대, 2000년대는 제가 알기로 차량에 먼저 탑재를 해봤을 거예요. 굉장히 이게 부피가 커서 뭐 장갑차라든가 아니면 험비 같은 큰 차량에 배터리도 엄청 큰 거 싣고 그리고 뭐 거기 이걸 쏘는 안테나 같은 것도 굉장히 커서 운용을 해봤었는데 그 당시에는 또 이 전자파를 생성하는 소자 자체도 좀 불안해갖고 고장도 많이 나고 그래서 아마 이걸 많이 안 썼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일부 아프간 전쟁에서 좀 쓰였다는 얘기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좀 기술이 발전한 다음에 이걸 어디 썼냐면은 야전에서 함부로 굴릴 수 있는 무기는 아니었기 때문에 고정시설을 방어하는데 이를테면은 군사시설 같은 데도 민간인들이 접근을 쉽게 할 수 있는 곳들이 있잖아요. 그런 데들은 우리가 민간인들
갖다가 한 번에 빵 쏴주기면은 큰일 나겠죠. 그랬을 때 경고 정도를 할 수 있는, 여기는 뭔가 접근하면 안 되겠다 이런 정도의 신호를 갖다가 주는 고정시설 방어 용도로 이게 배치가 됐었을 겁니다. 아니면 이건 외교시설, 대사관 같은 것도 될 수가 있었고요. 그렇게 해서 또한 발전되어 오다가 최근에 이번 작전에 쓰였다고 하는 거는 더 소형화, 안정화, 효율화가 진척이 돼서 이제는 이 모바일 플랫폼, 그러니까 항공기라든가 헬기라든가 이런 데 탑재할 수 있을 만한 수준이 됐다는 그런 걸 의미합니다. 예시는 그게 좀 모호해요. 이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알려지는 걸 그동안 강대국들도 꺼려하기 때문에 그런 방증이 있다. 이를테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이나 아니면 탈레반계 시위 군중들을 향해서 썼던 적이 있다. 뭐 인도, 중국 국경 분쟁에서 일부 중국에서 실험을 해봤다. 뭐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확증은 없어요, 이게. 이게 그럴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모든 신무기라고 하는 거는 철저하게 그걸 숨기는 게 원칙이에요. 왜냐하면 찔끔찔끔 밝히면은 상대가 그거에 대한 대응 수단을 마련하거든요. 충분히 기술이 성숙될 때까지 잘 끌어올렸다가 한 번에 빵 터트려야 대응 수단이 없기 때문에 큰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번 베네수엘라 공격은 뭐 적정한 편이었죠. 베네수엘라의 대통령을 한 번에 확 납치할 정도로 큰 작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뭐 이 정도까지 나왔다고 하는 거는 그만큼 사실 그 이전에 어딘간 분명히 쓰였을 거예요. 우리가 철저하게 밝혀지지 않은 이면에서 조금씩 다른 거랑 착각하게 쓰여서 테스트만 하고 기술 수준만 끌어올렸었을 거라는 예상은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지향성 에너지 무기의 장점은 사람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했다는 특징들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기존에 뭐 총알도 있고 각종 화약 무기, 미사일, 다양한 재래 무기 체계가 있었지만은 기존의 무기 체계들은 기본적으로 사람과 장비를 파괴하는 이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부수적 피해라고 해서 주변 민간인들이 다치는 게 또 큰 문제죠. 이렇게 되면 항상 인도적인 공격에 시달릴 수 있게 되고 굉장히 피곤해집니다, 한마디로. 그러다 보니까 지향성 에너지 무기는 그런 면에서 부수적인 피해를 최소화하면서도 충분히 우리가 사람들을 쫓아낸다거나 아니면 무력화시킨다던가 하는 이 군사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매력 포인트가 되겠죠. 그리고 또 뭐 이게 물론 스펙트럼이 아까 다양하다고 했잖아요. 레이저 같은 경우는 또 다른 장점도 있죠. 레이저 같은 경우는 최근에 또 드론 때문에 아주 서둘러 실전 배치가 되고 있는데 우리가 기존의 드론을 잡기 위해서 총알을 쏘기에는 이게 빨리빨리 조준하기가 쉽지가 않고 총알 같은 경우는 날아가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게 민첩하게 다가드는 드론을 갖다가 저격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정확도도 떨어질 수가 있고 그럴 때 이 레이저를 쏘면은 레이저는 그냥 거의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날아가서 딱딱딱 꽂히니까 그만큼 조준이 쉽지 않습니까? 그리고 비용이 싸죠. 미사일 같은 경우는 한 발에 비용이 적게 들어도 뭐 수천만 원에서 수십억 원이 드는데 레이저 같은 경우는 사실상 거의 전기값만 들기 때문에 수십 대, 수백 대가 한꺼번에 날아드는 이 군집 드론 같은 걸 상대할 때는 이렇게 한 발당 가격이 저렴하고 조준도 쉬운 이런 레이저 대역의 지향성 에너지 무기가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운용상의 문제점은 대표적인 게 날씨의 제약이 굉장히 큽니다. 이런 전자기파라든가 레이저 같은 경우들은 습기가 엄청나게 많이 있으면은 여러 가지 교란을 받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효율이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이거는 장점이자 단점일 수가 있는데 직진성이 좋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데만 타격할 수가 있어요. 이게 뭐 그만큼 뿅뿅뿅 맞추기에는 좋지만은 멀리 쏠 수는 없는 무기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포탄이나 이런 것들은 수십 킬로미터 날아가고 미사일 같은 경우는 뭐 수백, 수천 킬로미터 날아가죠. 그러니까 수평선 넘어 보이지 않는 적까지 타격할 수 있는 무기지만은 이거는 그만큼 우리가 보이는 범위 내에서 가시거리 내에서밖에 쓸 수 없는 그런 무기라는 그런 한계들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결코 만능은 아니고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제한적인 목적으로 효과적인 무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 드론의 등장과 지향성 에너지 무기의 등장은 어떻게 보면은 이게 같이 지금 공진화하는 측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향성 에너지 무기 중에서 레이저 무기가 요즘
갑자기 실전 배치가 가속화된 거는 드론의 위협이 엄청나게 높아졌기 때문이고요. 어떻게 보면 이런 전쟁 기술 자체가 어느 한쪽이 발전을 하니까 이걸 대응하는 측면에서 지향성 에너지 무기가 지금 뜨고 있는 측면들도 있습니다. 또한 뭐 항상 나오는 얘기지만은 살상은 최소화하고 효과는 극대화하는 것이 전쟁에 변하지 않는 목표이죠. 불필요한 인간의 살상은 모두가 다 피하려는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드론도 쓰이는 거고 최근에 로봇, 피지컬 AI 이쪽이 많이 떠오르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과 지금 같이 궤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다 같이 이게 발전하게 되면은 진짜 전쟁의 양상이 많이 바뀌겠죠. 지금 전 세계가 동시에 추구하고 있는 것이 AI와 이제 무인 체계의 발전입니다. 그만큼 지능형 로봇이 앞으로 전장에 사람만큼이나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미래전을 다 그리고 있다는 얘기죠. 지능형 로봇이 활약하는 이런 상황에서 이 지능형 로봇을 상대하기 위한 지향성 에너지 무기가 당연히 엄청나게 발전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로봇 자체가 굉장히 고도의 전자제품이기 때문에 이 전자제품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또 강력한 지향성 에너지 무기들도 많이 개발이 되겠죠. 사람도 여전히 계속 어느 정도 역할을 수행할 것이기 때문에 사람에게도 너무 파괴적이지 않은 단순히 무력화시키는 정도의 무기들도 계속해서 발전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무기들이 펼쳐지는 미래전이 좀 더 인도적인 전쟁이냐라는 질문도 할 수가 있을 텐데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훨씬 더 끔찍한 전쟁이 펼쳐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보면은 사람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무력감을 느끼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점점 더 많은 인공지능 로봇과 지향성 에너지 무기의 공격 앞에 그대로 노출이 돼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죽는 거는 좀 덜할 수 있을지언정 인간이 느끼는 무력감 그리고 그로 인해서 느껴지는 상실감 뭐 이런 것들은 훨씬 더한 또 하나의 이 비극이 펼쳐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모든 전쟁이 그렇지만은 창이 발전하면 방패도 발전하게 되거든요. 지향성 에너지 무기를 회피하는 수단도 당연히 많이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우리가 전자기 쉴드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패러데이 케이지라는 거 많이 만들듯이 금속 도체 같은 걸로 싸면은 그 안으로 이게 파고들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식으로 최근에는 이런 지향성 에너지 공격에 대비한 여러 전자기 쉴드를 넣는 것이 굉장히 보편화되고 있고 우리가 이런 전자기판은 간단하게 물리학적인 지식을 말씀드리면은 주파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게 우리 피부로 뚫고 들어가는 게 그만큼 적어지고요. 그리고 또 하나 영향을 미치는 게 대상의 전기 전도도의 제곱근에도 반비례합니다. 즉 전기가 잘 통하는 금속 같은 도체면은 더 파고들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식의 도체로 잘 감싸는 쉴딩을 잘하게 되면 이게 영향을 미치는 범위가 적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최근에 이런 지향성 에너지 무기가 많이 쓰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인도와 비인도의 경계를 교묘하게 넘나드는 무기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존의 윤리라고 하는 거는 살상이라는 거에만 반응을 크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군가 피 보고 죽는다고 하면 이건 끔찍해. 이거는 인도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야 라는 생각을 모두가 갖고 있지만은 우리가 뭐 소음을 일으켜서 좀 불쾌감을 일으켜 약간의 구토를 일으켜라고 하는 거는 거부감이 없잖아요. 그럴 수도 있지 라는 그 정도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심리를 갖다가 이용하는 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강대국들도 이런 허점을 이용해서 이런 것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써도 되겠다라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또 밀리터리 사이언스를 갖다가 열심히 또 설파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현대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진짜 전반적인 물리학의 모든 영역의 지식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과거의 전통적인 화약무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화학의 영역에 좀 더 가깝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보시다시피 다양한 전자기 스펙트럼에 모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음파 같은 물질파도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그만큼 물리학적으로 보다 광범위한 영역을 갖다가 다 다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현대를 이해하기 위해서 확실히 과학적인 지식과 그리고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런 면에서 미래가 겉보기에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제로는 더 큰 비극적인 디스토피아로 갈지도 모른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항상 과학적으로 우리가 비판적인 태도도 견제해야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리하자면 이번 작전에 사용된 기술들은 짧은 펄스로 에너지를 방출해 목표를 무력화하는 지향성 에너지 무기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눈에 보이는 폭발은 없었지만 전자장비가 먹통이 되고 인체에 생소한 감각적 증상이 나타난 현상은 물리적으로 충분히 설명 가능한 시나리오죠. 물론 현재로서는 이 기술들이 실제 작전에 사용되었다고 확정할 수 있는 공개된 근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오늘날 전쟁의 패러다임이 물리적 파괴에서 전자기적 기능 정지로 이동하고 있다는 전망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 같은 패러다임 전환은 살상을 최소화하는 인도적 기술이라는 평가와 인간을 무력화하는 새로운 위협이라는 시각이 공존하는 가운데 현대전은 이제 보이지 않는 전자기 스펙트럼의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술이 인도와 비인도의 경계를 교묘하게 넘나드는 시대인 만큼 그 이면의 과학적 원리를 이해하는 것은 현대사회의 변화를 읽어내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것입니다. 오늘 베네수엘라 작전의 미스터리를 과학적으로 분석해본 시간이 여러분께 유익한 통찰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안될과학의 항성이었습니다.